TBS 서부광역고속도로 광명-서울 구간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4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몰카는 1호선, 지하철 성추행은 1호선과 2호선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바가지 상수를 막기 위해서지만 전통시장의 매력인 애누리 문화를 없앤다는 반론도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파이시티 수사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9명의 아이를 입양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을 시시각각 토크에서 만나봅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너 어제 좀 달리더라? 어찌나 사람들이 붙잡던지. 내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나. 선배, 예쁜 건 너무 피곤해. 물론은 풀 수 없는 갈증이 있다. 컨디션 헛개수. 살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워지고요. 여름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부광역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남부 서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광명-서울 구간이 주민 반대가 심해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에서 수원, 광명과 서울을 거쳐 문산까지 수도권 남북을 잇는 길이 122km의 민자고속도로. 평택과 수원 구간은 지난 2009년 완공됐습니다. 수원과 광명 구간은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 문산 구간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건 광명에서 서울까지의 구간.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치현터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와 연결을 계획하고 있는 구간인데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터널을 지나 지하로 진입하게 되지만 일부 구간이 열려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포롱도 저희랑 얘기를 해보면 인정하는 부분이 그 50m 정도는 뭐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m 진동 피해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고속도로하고 보면 아파트하고 간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간격은 거의 붙어 있는 거죠. 인도 하나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 민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화동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지하로 건설됩니다. 다만 치현터널 그 앞부분이 이제 일부 오픈이 되고 그러는데 150m 구간은 방음 터널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소음 진동으로 보호를 하고 20m 구간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 구간은 그 어떤 유사시에 구급이라든지 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오픈이 불가피합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또 다른 지역인 부천시도 시의회에서 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녹지율로 보면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녹지율이 적고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 그러면 녹지 비율이 18%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천 IC를 거기에다가 건설을 한다. 지금 부천에서 환경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작동산에 거의 훼손되다시피 해가지고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근처 정수장에 미칠 악영향도 반대 이유입니다. 까치울 정수장이 제일 지금 우리 이제 전체가 부천 시민들이 다 시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비싼 먼지나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해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정수장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침전지입니다. 근데 침전지와 고속도로와는 270m 이격되어 있고 또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천 IC 구간의 녹지 훼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훼손되는 그 면적이 한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건 부천시 총 임야 면적의 한 0.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불가피하게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 터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째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보기엔 피해가 막심하다는 입장. 별다른 해결 방안 없이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자 측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나 붐비는 지하철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추행,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성범죄들인데요. 이런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양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역산의 에스컬레이터. 가파르게 경사진 2단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오르내립니다. 이곳 에스컬레이터는 서울에서 여성의 치마 속 몰카가 가장 많이 촬영되는 장소 1위로 꼽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발표한 성범죄 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몰카의 80%는 전철역에 집중됐고 그중 서울역 에스컬레이터가 3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몰카에 사용되는 도구는 대부분 휴대전화로 에스컬레이터 부근 외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했고 그중 1호선이 47%, 2호선이 18%의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성추행 사건 역시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전동차 안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55%, 1호선에서 30%의 발생률을 보였고 1호선 중에서도 신도림역 인근과 2호선은 신림역에서 강남역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지하철 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 많을 때는 아무래도 타기 또 불편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안 부딪히는 쪽으로 가려고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을 타요. 1호선이랑 다른 노선이랑 같이 갈 수 있다면 1호선 잘 안 탄다거나 성추행을 당한다 해도 여성들 상당수가 수치심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성추행이나 몰카 범죄를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마구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증거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막을 단속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 지하철 수사대의 경우 2010년 120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인력이 감소했고 그중 단속 활동을 벌이는 수는 90명 안팎에 불과해 서울 시내 343개 전철역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수사대에서 적발한 사건들이 주로고 신고를 대부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해서 단속을 늘리는 것이 지하철 성추행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지만 폐쇄된 공간인 지하철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네, 지하철 1호선, 2호선 안 타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요. 보안 인력들이 좀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시장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물건값을 흥정하는 애누리 문화죠. 조금이라도 깎아야 기분이 좋고 기분 좋게 깎아주는 게 우리 문화인데 전통시장은 그래서 가격 표시제 시행해서 그동안 제외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 바가지 씌우는 행태들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상인들의 동요가 큽니다. 현장 인사이드에서 알아봤습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이 또
또는 명동이 바가지 천국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져 가지고 오면은 물건이 우선 싸니까 그냥 흥정하는 게 재밌어요. That element, that fun, that excitement. It's like a game. Get in 15,000, no 10,000, no 13,000. It's a great game, but unfortunately if they get rid of that, it'll probably lose its attraction.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백화를 사봤을 때는 싸게 살려고 오신 거잖아요. 저거 놔도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깎아야 제맛이라 그러고 그때 애놀이에서 사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죠. 그냥 정찰제로 믿고 그냥 주는 게. 내가 가격을 표시했다고 해서 꼭 그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냐, 그 가격 이하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덤으로도 더 상인분들이 점포주스 상인께서 제공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애놀이 문화는 애놀이 문화대로 가격 표시하는 거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몇몇 상인들에 의한 거고 우리 이 가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막 부풀려서 받고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몇분 전에 맨날 신문에 나오지만 면 하나에 5만 원, 10만 원 무거운 것이라도 10만 원 내면 10만 원 내야지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갈수기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상인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지만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그 갈수기에 그래서 뭐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좀 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가격 표시제를 하면 편해요. 소비자들이 가격 표시제를 해놓으면 좀 리듬이 간다고 그렇게 해요. 네.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가 재래시장 고유에 그게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한 개 가격을 부르면 아우 재래시장인데 좀 깎는 맛이 있어야죠. 깎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소비자들은 찬성인데 이렇게 판매자들이나 이렇게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할지 뭐. 저희는 이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신뢰하고 믿음 이런 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도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점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격 표시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이 가격 표시가 직접 빨리 정착이 돼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화요일은 강하게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금일, 월요일, 화요일 거의 오른 증시의 반을 다시 뒤엎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에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20.07포인트 빠지면서 1808.6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금일 외국인의 매도세의 내림세로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순매도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수는 장중 1800선을 다시 밑돌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금일 3,800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16거래일째 팔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프로그램도 4,590억 원 매도 우위를 짓게 됐는데요. 차익 거래를 통해서 1,567억 원,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3,023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기관이 1,756억 원, 개인이 1,701억 원을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받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업종 가운데 은행, 음식료 업종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된 전기전자 업종은 1.8% 급락을 했으며 그중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53%, SK하이닉스가 4.88%, LG전자가 3.69% 급락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업, 섬유유복, 증권, 철강금속, 제조업, 화학, 의료종 및 운수장비 업종도 1에서 2%대 뒤로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고요.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현대모비스만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빠졌는데요. 유럽 재정위기 유럽 재부각에 외국인 매물 추세 여파로 4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 5.55포인트 떨어진 455.9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지수 하락을 부추긴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장 막판 사자로 전환 15억 원 순매수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개인이 11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기엔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업종 오락문화, 비금속 업종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금일 운수장비 부품의 경우 우리산업, 성우하이텍, 하진 등 자동차 부품주들이 1에서 7%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약, 운송, 디지털 콘텐츠 업종 역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등이 내림세를 보였고 안랩, 파라다이스, SM 등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전일보다 9.7원 급등한 1172.9원에 급등 마감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 1.9%대 하락, 대만 지수 1.7%대 급락하는 모습 같이 보였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TW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직영부 차관이 구속이 됐는데요. 네. 중간 수사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한 걸로 검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해서 최시중 씨하고 박영준 전 차관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는 걸 5명이 구속됐죠. 이정배 전 파이시 대표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일단 수사를 일단락한다는데 이 수사가 상당히 그 외부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큰 대형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30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그 15곳을 압수수색하고요. 그리고 80여 명을 조사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를 일단락시켰다. 근데 네.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에 대한 대선 자금 문제도 나오고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또 이제 그 박용준 전 차관의 그 세탁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다. 또 포스코 얘기가 또 나오고 네. 각종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만 이제 벌려놓은 상태로 뭐 네.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요. 네. 아직은 뭐 의혹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일단 최시중 전 위원장이 이 돈을 그 대선의 여론조사용으로 썼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물론 번복을 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최시중 전 위원장이 내가 대선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요. 여론조사용 자금으로 썼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아니다. 나 개인 용도로 썼다. 이렇게 말을 반복했죠. 바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시중 전 위원장이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볼멘 소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얘기도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검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루 만에 말을 번복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박영준 전 차관도 뭐 안국 포럼 당시에 파이시티 초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손을 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에게 흘러 들어간 돈이 이게 끝이겠느냐? 예. 또 어디서 얼마나 흘러 들어가서 어디에 쓰였느냐? 이런 분들이 궁금할 텐데 역시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겠군요. 검찰에서는 하여튼 인허가 관련해서만 예. 수사를 했다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드러난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최시중 전 위원장이 매달 5천만 원씩 상납을 받아왔다. 네. 예. 그리고 직접 이정배 대표를 만나서 돈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도 1억 6천만 원에 대한 수수 혐의가 있고요. 또 박영준 전 차관의 형이죠. 박모 씨 계좌에서 약 20억 원의 이 뭉칫돈이 발견된. 네. 그러니까 이 파이시티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계좌 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인허가 관련 문제로 터졌으니까. 근데 워낙 그 정권의 핵심 실세들 아닙니까? 네. 왕차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영준 차관은.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으로서 최시중 전 위원장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려졌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주역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실세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파이시티 문제로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의혹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정가와 이제 검찰 주변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박영준 전 차관의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이동조 JN테크 회장. 예. 네. 자금 세탁처는 뭐 자금 세탁은 돈을 어떻게 씻는 거예요? 자금 세탁소 있으면 가보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분이 지금 그럴 자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외에 있습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됐겠네요. 그렇죠. 이 이동조 회장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수사가 반쪽 수사라고 상당히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이동주 회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검찰에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날 검찰에서요. 이동주 회장은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주 회장 키를 갖고 있는 이동주 회장에 대해서 혹시나 뭐 미리 알고 간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지금 검찰에서는 통화가 안 된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도 넣고 있지만은 이동주 회장이 전혀 중국에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 문자 메시지 하면 받을까요? 뭐 상식적인 문자 얘기가 메시지는 아닌데. 요즘 뭐 잘 되니까요. 받겠죠. 예. 네. 그래서 보긴 받았는데 안 들어왔는지 그건 뭐 할 네. 수가 없겠죠. 이동주 회장이 귀국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뭐 네. 먼저 상태가 정리되면 들어오겠지만은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범죄 인도 조약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 회장이 열세인데 좀 들어오지 못하니까 네. 검찰 측에서는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이번에도 일단락된 수사에서 검찰 발표는 일단 파이시티 인허가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 네. 그 뒤에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동조 회장이 귀국을 해야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근데 과거에도 사건들 보면요, 이런 게이트 사건들 보면은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갔다가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무마되면, 들어와서 네.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사실 이 문제가 뒤에 이제 실세가 누구냐, 뭐 깃털과 몸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궁금증이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이런 말을 쓴 건 아닙니다만은 뭐 최시중 전 위원장도 언론에서는 뭐 방통대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상득 전 의원도 뭐 영일대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상당히 그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상득 의원 얘기도 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죠. 보좌관이 이제 이동조 회장이 또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예. 이동조 회장과 이제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검찰에서 정황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상득 의원 도 이런 파이시티 관련 부분들 아니면 이동주 회장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또 결국 이동주 회장이 좀 귀국을 해야 예. 이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키를 갖고 있는 이동주 회장이 중국에서 연락도 안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검찰이 발표한 파이시티 중간 수사 결과를 놓고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도시계획계구나 도시계획국, 교통국의 그 책임 있는 그 담당자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사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이 파이시티 문제가 이제 급격하게 문제가 터졌을 때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적 외압 사건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이 화물터미널 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양재동이 화물터미널 부지였기 때문에 이 화물터미널 부지가 과연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이 또 되고 일부입니다만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업무시설로도 이게 쓸 수 있게 하는 당시에 그 당시 부동산 관계 사람들은 도저히 쉽지 않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과연 이 공무원들의 어떤 관련 법규를 뒤지는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정치적 압력에 의한 사건이 아니냐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된 것이 진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지 않겠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감사 결과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수사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권재준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렸는데 이 부분도 뭐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요. 검찰이 조사는 했고 국민들에게 생색은 냈지만 사실은 뭐 체면 세우기 정도 끝난 것 아니냐. 정치권에도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파이시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 사건은 지금 일단 검찰 수사가 몸통, 깃털말 몸통이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 시장 때 벌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도 야권에서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준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일단 검찰에서 일단 일단락을 했다 그러지만은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대선 자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자금에 대한 용도와 용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이런 상황으로 과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19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럴 경우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검찰 수사가 다시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이 파이시티와 관련된 인허가 비리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영화 시사평론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서울시 소식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환 기자 나와 계시죠? 네네.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는 좀 섭섭한 얘기일 텐데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 1,950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관악과 광진구 등 이미 단속을 시작한 7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동과 마포, 중구, 금천구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자치구들은 7월부터 공원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합니다. 서초와 강남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다음 달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닷새 동안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9곳과 광장에서는 야간에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구청별로 단속 시작 시점과 과태료 부과 액수가 다른 점을 감안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8월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 뉴스를 보면 이제 정부가 에너지 절약하려고 대중교통비 30%까지 소득공제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서울시는 대중음식점의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계도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정부 고시에 의해서 대중음식점 등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내일 자치구, 한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중구 명동 일대 업주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을 계도하고 다음 달부터는 시 전역으로 계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의 이른바 그 랜드마크 건물이 될 걸로 예측했던 133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무산되는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서울 라이트타워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측은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서 높이를 70층으로 낮추고 주거 비율을 높여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상징성이 약해지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사가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오늘의 서울시 소식 김선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요. 지난 11일이 입양의 날이었어요. 관련된 기사를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입양,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뜻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입양률이 낮고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요, 무려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뵐 분인데요. 한현희 한국입양홍보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입양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9명이나 입양을 하셨다 그래서 한 회장님 소개 잠깐만 좀 해주세요. 네. 예, 저는 이제 90년 4월 8일 날 첫 번째 아이를 입양하고 그 네. 이후에 많은 아이들을 점진적으로 해서 23년 동안에 네. 9명의 자녀를 출산의 고통 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럼 9명의 자녀들을 입양하셨고 또 그 회장님이 또 자녀도 원래 있으셨고. 예,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첫 아이가 32살이고요. 네. 이제 뭐 29살, 23살, 2살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11살까지 있습니다. 대가족이시군요. 네. 나중에 그 아이들 결혼식에도 많이 가셔야 되겠는데. 네. 처음에 입양하실 때가 제일 힘들었고 결정하기가요. 네. 어떻게 계기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청소년기에 예.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해외로 간다. 근데 이제 얼굴색도 다르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네. 이렇게 와서 데려간다. 그렇게 이제 그 보도를 들을 때
정말 이상하다. 네. 왜 우리나라 사람은 고아를 보고도 그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한 아이를 네. 입양을 해서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하셨어요? 예,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미리 이야기를 했죠. 뭐 한 명은 낳고 한 명은 입양하는 건 어떠냐. 네. 그랬더니 저희 그때는 이제 저한테 푹 빠진 저희 남편이 네. 그러겠다. 그래서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했더니 얼마나 많이 미뤘냐면 10년 걸렸어요.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 여성도 그렇고 좋아요 하는데 이제 막상 현실이거든요. 결혼하고 네. 살면서 지난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나 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저희 남편은 그거 좋은 일이지 않냐. 나쁜 일도 아니고. 네. 근데 아기를 입양을 하려면 최소한 상황은 돼야 되지 않냐. 아이가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올 수 네. 있는 상황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자 이러면서 미뤘고요. 네. 저희 부모님은 어머, 너가 아기도 낳을 수 있고 건강한데 왜 뚱딴지 같이 어떤 아이인가를 입양하겠다고 그러느냐. 그 있는 애나 잘 키워라. 뭐 이런 반응이셨죠. 네. 네, 오늘은 한국입양홍보회 한현희 회장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꾸리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입양에 대해서 뭐 앞서 좀 무관심하다, 우리 국민들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무관심 부정적이라기보다 조금 이 아이를 데려와서 내가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수 있을까?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또 나의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어떨까? 사실 좀 걱정이 많지요. 그렇죠. 예. 잔 걱정이 굉장히 많고 네. 그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왠지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입양 후에는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줘야지.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완전한 부모도 없고 굳이 그렇게 잘해줄 필요도 없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는 잘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자기와 평생 함께할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지. 자식한테 무한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뭐 아이들이 10명이다 보니까 뭐 손이 못 갈 때가 참 많죠. 숫자는 10이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한 명에게는 제가 100%의 엄마이고 싶지 10분의 1의 엄마이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도 일어나고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한 23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더없이 좋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그 가족 사진들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뭐 든든하시겠어요. 아주 이 자녀들이 말이죠. 떡 버티고 있는 게 부모님들을 아주 잘 받쳐주고 있는 오히려 사진이. 그래서 한동안은 5명 이상이 넘어갈 때는 부담이 참 많았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까.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로채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잠이 오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막 밤잠을 지새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두 부부가 도대체 몇 살까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 교육시키고 또 결혼시킬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짐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철 모를 때 자식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회장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입양하는 아이들이 적고 사실 우리 많은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외국으로 보내는데 그런 비율 가운데 특별히 장애아동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게 문제이지요. 근데 이제 장애아동도 입양한 아이들 가운데 있지요. 저희 집의 성비를 보면 8남 2녀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자를 참 좋아하나 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의 현실이 남아 입양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여자가 7이면 남마는 3이에요. 그래서 남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장애 취급을 받는 그런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장애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네. 한 1,548명 정도가 입양이 된다면 장애 아동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저희 집에도 2명의 장애 아동이 있어요. 하나는 그 신체 장애와 네. 시각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진 아이인데 다른 가정에 뒤늦게 입양이 됐다 적응을 못하고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자라고 있고요. 네. 또 지적장애 3급짜리 애도 왔는데 온 지 6년 됐거든요. 계속 놀이치료를 하고 집중적으로 네. 이렇게 보살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보면 결혼하시기 전에 무슨 입양단체 관련 활동을 했다든가 네. 그러시지도 않은데 지금은 한국 입양 홍보회 회장이세요. 네.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는 87년 이전까지 고아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참 재밌는지만. 그랬는데 제가 입양을 하고 나서 늘 아쉬웠어요. 네. 저를 이제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입양에 관한 하는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예. 해외 입양인이 절 찾아왔어요. 지금 한국이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 예. 이제는 계속해서 해외 입양에 의존할 수도 없고 정부도 해외 입양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신 가족을 언론에 내비치면서 그리고 공개 입양에 이제 사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뀔 것이고 아이들을 입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주요하네요. 이제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죠. 공개 입양 얘기 좀 해주세요. 공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입양했다는 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동안은 한 50년을 비밀 입양만 네.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만 알려지냐면 실패 사례만 알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양에 대해서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았는데 예. 공개적으로 성공적으로 사는 가정들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할만하겠네.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입양에 대한 연구도 나오고 정책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는 국내 네.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많아지는 지금도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 맞는 국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우리 그 자녀 팔남 이녀지요. 네. 10명 아이들도 엄마가 TV 나왔는데 소개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우리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정부의 입양 정책이나 어떤 게 좀 좋아야 될까 짧게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입양하신 분들이 네. 후회하는 게 꼭 한 가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은 부모인 게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네. 고민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은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입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하세요. 네. 네. 9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10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한국 입양 홍보회 한현희 회장님 만나봤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재테크도 그렇고요. 미래 그 노후도 그렇고 빨리 하라 그러거든요. 보험도 빨리 들라 그러고요. 입양도 기왕 하실 거면 서둘러 하시랍니다. 예. 한현희 회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면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서울 시내 유명 냉면집에 가면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씩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냉면의 재료비가 얼마나 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식재료비를 따져보면 잘해야 1,500원에서 2,00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업주 하시는 분들의 얘기할 말이 많으시겠죠. 예, 그렇지만 올여름 좀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보통 사람들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예, 예민수의 시시각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배달이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희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대안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명태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 유명하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꼬마 친구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꿈인 아나톨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야구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야구에 대한 만을 봐가지고 야구가 좋아졌어요. 멋진 투수가 되고 싶은 현민이의 아버지는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는데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형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리 야구단. 인기 스타 양준혁 씨가 함께하는 이곳은 야구 꿈나무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높고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지만은 애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얘들이 정말 다문화인지 아닌지도 정말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찬호 이승엽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 같은 진짜 어떤 사회 리더로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 애들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의 신속한 뉴스와 생활정보까지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사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를 빠르고 심도 있게 풀어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흔들리는 공교육 시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의 명쾌한 고민 해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산업과 의료기술 발달로 늘어나고 있는 세계 인구. 그중 거리에 내몰리며 방황하는 아이들이 1억 5천만 명. Et au moment où je sors, je vois 25 enfants, à peu près 25, qui dormaient sur des cartons. Et puis une grosse Mercedes qui passe au même moment avec les vitres fumées, les petits.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그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일까?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총 길이 481.7km. 동에서 서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는 모두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 1900년에 제작된 한강철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2559m의 방화대교. 반면 잠수교는 795m에 불과해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작고 또 낮은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한남대교입니다. 다리 위 7개의 전망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한강의 경관과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서울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아름다워지는 한강다리는 모두 10곳의 야간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한강의 다리들.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죠? 카페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쿠폰을 사세요. 쿠폰이 한 장당 500원짜리인데 이 쿠폰을 이제 여러 장 사셔서
도시락 카페 가맹점인 반찬가게 분식점 떡집에서 쿠폰으로 계산하시면서 음식을 다 먹으셔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손님도 많아졌지만 매출도 한 2.5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멀리서도 막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보다 청결하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통일시장 도시락 카페 많이 찾아오세요.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먼저 TBS 시민 응원 프로젝트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시민들의 사연을 모집해서 무료로 광고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개인이나 팀, 사업체 등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후 교통량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속도 내기가 많이 어렵고요. 이후로 다시 원효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부근까지 구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 차량들이 많습니다. 일산 쪽으로는 짧은 구간으로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정체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동작대교부터 밀려서 한남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이제 동호대교부터는 조금씩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 부근은 지나기 괜찮은데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구간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짧은 구간 정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쪽으로 이제는 수락 지하차도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창동교 지나서 녹천교까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고 녹천교 이후로 성동교에서 강변북로 진입하기는 괜찮겠습니다. 3호간선도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정체가 풀렸습니다. 고척교 부근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더 지나서 신정교에서 오목교까지 성산대교 쪽으로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반대 안양이나 시흥 쪽으로 나가는 길도 고척교 부근 아주 수월하겠고 이후로 철산교에서 금천교까지 짧은 구간으로 서행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물포길 통해서 영등포 쪽으로 가는 길 신월 나들목 주변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만 부천 쪽으로 목동교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고요. 도심 안쪽으로 퇴계로와 종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퇴계로가 사가부터 명동역 지나 회현 사거리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종로는 사가에서 동대문까지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햇살이 강하지 않아서 덜 덥게 느껴졌습니다. 연일 이렇게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상태에 있는데요. 불씨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정도 내려가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는데 다시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오면은 도저히 우리 살 금융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